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데 지금 이제 2년 2개월, 22년 8월인데 24년 3월에 만들어지고 10월에 개막 작품을 올린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에 맞춰서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주체가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절박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없고 껍질만 만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 얘기로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로 짓고 있고요. 개관까지 딱 2년이 남았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이 그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사가 한 40%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착공 소식 들은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개관이 벌써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늦은 것입니다. 실제 그 계획대로 했다라면 벌써 올 봄이죠. 올해 5월에 문을 열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이 중 핵심인 3만 3천 평 규모의 랜드마크 부지. 임시로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그 너머 공사가 한창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땅에 연면적 5만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부산 지역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앵커 시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건축물의 위용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2018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7%입니다. 2024년 3월 준공, 같은 해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0%의 공정률을 보여야 하지만 공사가 한참 늦어졌습니다. 이전에 레미콘 파업이나 그다음에 그런 일련의 사태도 있었고 사실 지난 정권에서 한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재검증과 설계 재검증을 하면서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땅과 하늘을 경사면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걸어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옥상에선 부산의 도심과 바다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 환경을 향유하는 또는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간단히 말하면 당선작은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선상의 황홀한 부산의 여러 풍경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4층과 5층 공사가 한창이고 지금 보는 쪽이 북항 바다를 향해 있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하늘을 향해 있는 경사면을 통해 지상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어디로든지 입장할 수 있고 내부, 외부로 다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조감도처럼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시 시설입니다. 소음과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보온을 해놓고 또 규모가 넓게 탁 트인 이곳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로 공조 공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중심부인 대극장. 메인 공연장으로 동시에 1,8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거의 뭐 한 140, 50개 정도 예. 바튼이 저 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페라 가수들은 저쪽에서 이제 네네. 공연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 이렇게 있는 여기에는 오케스트라들이 예, 오케스트라 피트고 음악- 무대 기계가 아마 지금 이제 8월 정도면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객석도 둥글게 배치하거나 층으로 이루어져 어디에서든 최고의 음향과 무대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300석 규모의 홀이에요. 예술인한테는 더 활용도가 높아요. 상시 공연이 가능하거든요. 아직은 철근 구조물과 콘크리트로 건물 형태를 만드는 중이라 쉽게 내부가 상상이 가지 않지만 2달 뒤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는 웅장한 외관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오페라하우스의 아름다움을 더할 파사드와 내부 시설을 꾸미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또 이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은 또 한 가지가 건물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무대 규모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하는 시간도 꽤 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2024년 3월 완공까지 불과 1년 6개월 남았지만 2018년 5월에 착공해 이후 4년 동안 37%의 공정률임을 감안할 때 과연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24년 3월까지 1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현재 공정률 4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0%까지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늦어진 이유는요? 예, 중간에 설계도 한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2024년 3월 건물 완공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멋진 외경은 진주를 품은 조개라는 컨셉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비정형 인면 파사드 공법으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면이 일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곡선이 아닌 곡면 형태로 위치에 따라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 공사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입니다. 진주를 품은 컨셉을 극대화한 오페라하우스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중간에 공법이 바뀌었고 그러는 사이 1년 넘게 지체됐습니다. 부산시와 시공사가 새로 설계한 공법은 스마트 노드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연결되는 부재를 틀어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스마트 노드는 연결 부재가 모이는 부분인 노드를 틀어지게 만든 겁니다. 각각 다른 형태의 노드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든 뒤 직선 부자재를 연결해 노드에서 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용접을 최소화해서 구조 성능과 마감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적으로는 시공성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단순해질 수 있고요. 마감재를 부착하는데 좀 더 예술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2,500억 원. 그런데 3,050억 원으로 500억 원 이상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 부산항만공사 500억 원에다 당초 부산시가 1,000억 원을 대기로 했지만 1,550억 원으로 부산시의 부담이 껑충 뛴 겁니다. 여기에다 당초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건립비 500억 원조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BPA하고 추가 건립비 지원 방안에 대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정산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어떻게 뭐 투자될지 그 계획이 상세히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언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난 게 없다고 합니다. 결국 롯데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을 제외한 2,050억 원을 부산시가 몽땅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직면한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500억 지원 계획이 없다. BP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주겠다라고 당연히 안 합니다. 자기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배수교하고 정식으로 뭐 서로 공식적으로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계속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만 해수부가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령 부산시 희망대로 부산항만공사에 500억 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건립비가 추가로 늘어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네요. 네.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설계 변경이 되니까 거기서 공기가 지연되고 다시 건립비가 늘어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할 때 개관 작품을 내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창작극장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산을 소재로 한 부산의 레파토리가 담긴 창작 오페라 작품을 공연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창작물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 일반적으로 오페라인들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엔 전국 최초로 오페라 기획과 제작 기능을 갖춘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구가 오페라 도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03년 8월 개관한 대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건물 외형은 그랜드 피아노를 닮았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말발굽 모양으로 이루어진 객석. 오페라 공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객석은 무대를 향해 적절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높이와 위치에 따라 무대를 보는데 제약이 없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어디든 모든 좌석에서 공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최근 5년 동안 350여 차례 오페라 공연을 개최했고 해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통해 오페라 관객층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축제로 인해 생겨나는 대구의 어떤 오페라 도시로서의 어떤 국내 브랜드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오페라를 선도해가는 과정, 그 외에 또 오페라 축제로 통해서 파급되는 수입적인 부분,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국내외의 유명 작품들을 축제로 올리기 때문에 엠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2003년 개관 당시엔 섬유도시 대구를 모티브로 창작 오페라 목화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창작 오페라 목화의 제작 기간은 3년. 그러니까 2003년 개관 전인 2000년 전부터 개관 작품을 준비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연 시설인 서울 예술의 전당과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도 개관 4년 전부터 예술 감독을 임명하고 개막 작품과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보통의 개막 작품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려고 하는 게 창작 오페라인데 창작 오페라이면은 나와 있는 작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작곡자 선정과 작곡자가 그 다음에 수정과 만들어내는 그 오페라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최소 1, 2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수들을 미리 선정해서 가수들도 이 새로운 곡을 자기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데 지금 이제 2년 2개월, 22년 8월인데 24년 3월에 만들어지고 10월에 개막 작품을 올린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첫 단축격인 개관기념 창작 오페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제서야 작곡가와 극작가를 위촉하고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일단 대본이 연말 정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가 잡히면요. 배삼식 작가하고 같이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 창작으로 들어갈 것이고, 일단 그 피아노 악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나와서 그 피아노 악보를 가지고 성악가도 섭외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인데, 그게 벌써 한 2013년 6월이나 7월이면은 초연의 1년 반 전에 보컬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오는 건 상당히 빠른 거고요. 하반기부터 연습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정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고친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악보를 다시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 지금 일정상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요. 하지만 최소 제작 기간이 3년이 걸리는 창작 오페라를 불과 2년 2개월 만에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 개관작품 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조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창작 오페라 개관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간 위원장이라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의논해 온 적도 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완공 시점과 건립 예산도 불투명하고 개막 작품마저 개막 시점에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 과연 2024년 10월 개관이 가능할지, 그리고 꼭 2024년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목표는 2024년 3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6개월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2024년 10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또 공개가 좀 늦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런 공사가 더 연기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관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첩첩산중인데 부산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공기 문제도 있었지만은 개관 기념 오페라 여기를 두고 불협화음이 심한 것 같아요. 완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8년 착공할 때 말입니다. 그때 창작 오페라 준비를 함께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개관이 2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운영 주체 선정 그리고 예술 감독 선임 등 흔히들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전반을 담당할 이런 내용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2024년 10월 개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페라 공연을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대구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 예비 예술인들, 하지만 이들이 좋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희 극장을 통해서 오페라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단순히 공연만 하는 장소가 아닌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속 오페라단을 꾸리고 공연 작품을 선정하고 오페라 컨텐츠를 생산하는 한마디로 오페라 종합예술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운영 주체인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아직도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개관 시점이 다가오자 급해진 부산시가 직접 나선 상태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시 재원이 들어간 공공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운영 주체가 돼야 됩니다. 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선 예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 거며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미 했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지만 절대 관주도로 가서는 이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관까지 불과 2년 남았지만 부산시는 이번 달 말에 나올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운영 주체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정도는 그거를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방향. 시 사업소 직접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이 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에 맞춰서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주체가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절박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논란 끝에 시작된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 이미 북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는 우려와 논란은 시작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다분히 뭔가 한국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겠다는 의욕이 너무 먼저 앞서서 내용은 없고 껍질만 만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까지도 있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후에 운영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시민들 부담으로 남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연간 운영비가 150억 원 정도 추산됩니다. 시 지원금을 빼고 나면 매년 60억 원 정도 부족한데요. 티켓 수입만으로는 10%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보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 1심 무죄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반대 인물과 단체에 대한 사찰 문건들이 공개됐는데 문건 상단에는 박 시장의 당시 직위였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시장은 12차례에 걸쳐 사찰을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발언으로 표심을 왜곡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핵심 문건들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됐지만 내부 결제가 끝난 문건으로도 보이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과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이 무죄의 주된 이유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한 판단이고요. 박 시장을 고발했던 환경,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죠? 네. 우선 판단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좀 무겁게 시정 활동을 하셨다면 이제는 좀 가볍게 동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박형준 시장의 1심 선고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법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재판들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와 재판 과정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도 무죄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의의가 있었던 과정이 아니고 정말 정치 세력의 박형준 시장 흔들기 공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명확한 검증이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판단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사실 가덕 신공항이나 월드 엑스포, 메가시티에 대한 게 국민의힘 당 내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병수 전 시장님께서는 김해공항 확장을 얘기를 하셨고, 또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경남과 울산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해결하실지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존중한다라는 입장문을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진정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입장문을 잘 살펴보면요. 검찰에서는 부실한 수사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게 의심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입장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을 하면 존중을 하는 것이고 의심을 하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봐주기 재판을 의심은 하지만 존중한다라는 입장문 자체는 굉장히 언어 도단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구태적인 입장이 지금 부산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못 받는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장문을 낼 때도 좀 상식선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런 입장들을 내주면 민주당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입장문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누가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문건은 존재를 했고 그 문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기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거나 이 부분으로 다시 리스크를 만드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행동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실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웃음이 좀 그리고 저희 아까 가덕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22일 국토부에서 13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또 영역 수익약 예산을 가덕 신공항에 투입할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부산과 관련된 공약들을 쭉 살펴보면 사는 이전 그리고 가덕 신공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같은 공약들이 대선 당시에 있었는데 사는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지금 대통령의 정책 기조만 보더라도 가덕 신공항 또 앞으로 조기에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하면은 민주당이 할 말도 또 있잖아요. 네, 가덕 신공항은 뭐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지금 사타 면제와 예타 면제까지 다 이루어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엑스포 이전에 가덕 신공항이 준공될 수 있는 2029년 조기 준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서 좋습니다만 조기 준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 그 미온적인 태도 이런 부분도 박형준 시장께서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문을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약간 엉뚱할 수는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할까요? 부산시장 건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판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기소 여부와 다르게 이제 좀 따로 떨어져서 이 박형준 시장의 시정 활동에 저희는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정치권의 좀 그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로부터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또 중앙에 협력을 많이 구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권리당원의 실체적 참여를 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저 서은숙은 부산민주당 내 파벌과 인맥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선임 분이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국회 내에서도 다선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는 좀 내려놓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선이 맡으신 거는 또 한 번 다음 총선에 나가시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금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선수가 높은 우리 국회의원이 스스로
아주 험한 임무를 받아들였다라고 네, 저는 네. 진단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정치적인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음 행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경태 시당위원장 스스로 아마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선 대 0선. 예, 일단 서론적인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서은숙 시당위원장의 선출 자체가 좀 수평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그리고 좀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그리고 좀 개혁 성향의 당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민주당으로서의 면모를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도 계신데 왜 네.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각자 지금 하반기 상임위원회도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국회 하반기 업무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의 현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과제 수준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월드엑스포나 메가시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당위원장은 원외 인사가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지현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세 분의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주 이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원외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부산시의회 의장 신상혜 의장께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을 해서 이기더라도 본전이고 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조경태 위원장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당위원장직을 수행하시게 됐다 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출마를 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이 있었겠죠. 그 원내 인사께서 하시는 것이 룰이었는데 신상혜 전 의장님께서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해도 만약에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그 수직적이고 좀 서열적인 그런 측면으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혁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까지 도전을 했었던 분이 없으셨는데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저희 세 분의 국회의원 분들의 생각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선거 얘기가 사실은 보시는 분이나 들으시는 분이나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선거가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총선, 벌써 이제 총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건지 부산시당이 어느 분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은숙 시당위원장님께서 선출되신 것만 봐도 이제 민주당은 다양성이 있고 혁신이 있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서 부산 민생을 해결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민주당스럽게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도 더해가면서 유능한 모습으로 시민분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 를 키워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국민들과 약속하셨던 대형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총선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또 총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장 군수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선출직 시의원들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부산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대중교통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등 7대 공공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업계에 2,0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산시의 이번 1차 추경 규모는 1조 4,6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관련 지원금에도 3천억 원을 편성해 치료와 검사, 키트 구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자금에 활용합니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해 시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부산시도 내년에는 재정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방채는 줄여나가겠다고 부산시는 덧붙였습니다. 역대 최대 추경. 사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금 너무 함부로 쓴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잘 쓸 것 같습니까? 왜 추경의 전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사안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경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좀 보시면 이제 그 부분들에서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이야기를 하는 예산 집행 편성 기준에도 보면 행사성이나 축제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아주 필수한 상황이 아닌 축제성, 행사성,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추경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이라는 것은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거대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안이 좀 빈약하게 정비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추경의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도 행사성이나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지난 8대 의회에서 박형준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정파 논리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관행에 있었던 예산들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8대 시의회에서 반대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혹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다 넣는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다수 저희 둘만 있는 이 시의회에서 추경을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 논리와 그리고 정치 논리가 함께 통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물가 급등으로 타격이 크다 보니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그 민생경제안정대책에도 1,725억 원이 추경으로 포함되었어요.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삭감을 하고 예산을 축소하겠다라고 한 기조 때문에 이 추경이 또 역대급으로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안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을 두고 볼 때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경기 침체죠. 네. 지금 추경의 큰 틀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와 교육에 많이 비중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이나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단기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 추경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사평론가가 아니고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좀 큰 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추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해야 하고 민생 안정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님의 공약 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시민의 삶에 집중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시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2분기 소비자 물가는 5% 상승했고 이 중 교통과 음식 숙박이 각각 14.3%와 7.1%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소비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는 백화점을 제외하고 대형마트와 면세점, 연료 소매점 등이 모두 줄어들며 0.4% 감소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를 적용받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세계 최정상 그룹인 BTS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해 대체복무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6년간 해마다 10,000명 이상 가입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6% 증가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취약 노령층의 가입 확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을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옛 해운대 신시가지인 해운대 그린시티가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용역에 포함된 지방 거점 신도시는 해운대 그린시티를 포함해 광주 상무지구와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으로 연구 용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한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문화입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이 부산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